My brother Theo, someday, even the darkest night will come to an end, and the sun will rise.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12년 만에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들이 예술의 전당에 다시 찾아오는데요. 11월 29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고흐 전시하면 우리는 맨날 똑같은 작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픈하는 전시에는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다수 소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시에 소개될 작품 위주로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하는지, 또 그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외에도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설명글과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의 금전적인 가치가 눈을 끄는데요. 보험평가액이 무려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미술 전시 사상 최고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최 측은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착한 사마리아인인데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프랑스의 들라크로아의 명작을 모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 그가 생레미 지역의 정신병원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그린 작품으로 반 고흐의 최고가 작품 중 한 점으로 꼽힙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1889년 5월 8일 지치고 병들고 통제 불가의 빈센트 반 고흐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인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있는 세인트 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과거 수도원이었던 세인트 폴 요양원은 옥수수밭,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반 고흐는 창살이 쳐진 창문이 있는 2개의 작은 병실에 투숙하게 됩니다. 한 방은 그의 침실로 사용되었고 다른 방은 그의 작은 스튜디오였죠. 그곳에 있는 동안 반 고흐는 주변 지역과 정신병원 내부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여 그림의 구성, 색상, 그리고 형태를 자신만의 붓터치로 그렸습니다. 반 고흐가 주로 모사한 화가 중 한 명은 네덜란드 황금시대 화가 렘브란트였는데요. 렘브란트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반 고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작품이었죠. 이 작품에서는 사마리아의 남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부상당한 남자를 말에 태워 회복을 위해 여관으로 데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 고흐가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는 그를 보면서 아르레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빨간 머리의 미추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폴 고갱의 방문 후 갑자기 정신적인 착란을 겪은 반 고흐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있는 요양원으로 입원하고 그가 평소 흠모하던 들라크로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사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렘브란트의 그림과 반 고흐의 그림을 나란히 본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반 고흐의 그림에서 빛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의 어둠일 것입니다. 비록 아르레서의 그림들과 같은 밝은 색상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은 잘 조명되어 있어 그림에서 사물들을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주제라도 그림을 그렸던 환경의 차이가 극명하며 반 고흐의 색에 대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었죠. 다음은 1885년에 그려진 감자 먹는 사람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석판화 작품으로 고흐가 젊은 시절 네덜란드 르넨에서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1883년에 에인트호반 근처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게 된 후 고흐는 수많은 드로잉, 스케치, 판화, 그리고 2개의 대형 캔버스의 그림을 통해 현지 농촌 주민들의 삶을 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세계를 사실적이고 타협 없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견해를 전달했는데요. 사실 당시의 고흐의 생활 환경이나 정서적 상태는 우울하고 불안한 시절이었죠. 게다가 유럽의 북부인 네덜란드의 기후 또한 어둡고 음산했던 점도 이 작품에 잘 나타납니다. 1885년 4월 말에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테오야, 난 요즘
램프 불빛 아래 감자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는데 몰입하고 있어. 어두운 빛 아래에 가난한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릇에 담은 손을 그리며 그들이 평소 땅을 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것은 육체 노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이 정직하게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가난하지만 정직한 삶의 방식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들이 내 표현 방식을 곧바로 좋아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 그가 캔버스에 첫 번째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완성한 후 고흐는 같은 주제로 석판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석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기억을 통해서 직접 석판에 옮겼고 초기에 그렸던 드로잉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화에 인쇄된 그림에서는 인물들이 반전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작품에서 고흐는 그의 우상이었던 렘브란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빛의 표현과 강렬한 명암의 표현 방식을 표현한 점도 흥미로운 그의 초창기 작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반 고흐는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20장의 석판화 에디션을 인쇄를 했는데요. 그 석판화는 판매용이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그림일 뿐이야 라고 동생에게 썼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밀 집단입니다. 시골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시골 풍경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1885년 네덜란드 시골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농사의 표현은 반 고흐에게는 중요한 현대미술의 주제이자 본질입니다. 1885년 7월과 8월에 그는 밀수확을 그리는데요. 풀백이나 집단을 단단히 묶는 것이라든지 이삭을 수확하기도 하고 건초를 수확하는 장면도 그렸죠. 이 작품들은 나중에 아를과 생레미에서 황급빛 밀밭 작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는 밀밭이나 집단을 주제로 한 작품을 수십 점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밀집 다발은 기본적으로 구도부터 강한 충격인데요. 반 고흐 작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중앙에 위치한 외로운 밀집 다발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서 밀 집단을 묘사할 때 이들은 줄지어 서 있거나 심지어 여러 줄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종종 밀 집단을 묶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밀 집단은 정중앙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의 시야를 중앙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균형 잡힌 전통적인 구도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과감함을 시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반 고흐는 질감과 붓질 기술을 연습하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밀밭을 수확한 것을 전경의 굵은 붓놀림으로 표현하고 이미지 중앙에 놓인 밀 집단의 가는 줄기는 매우 섬세한 붓으로 지푸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죠. 배경에는 밀밭이 아직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의 전성기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새로운 시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자 먹는 사람들 5년 후인 1890년 5월 16일에 그린 그림인데요. 반 고흐는 당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죠. 정신병원을 떠나 파리에서 멀지 않은 오베르 시루아즈로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며 농민과 풍경의 실물 연구에 전념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시골 풍경의 색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가 남부에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꽃이 만발한 밤나무를 통해 그만의 붓터치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의 녹색을 평평한 붓놀림으로 표현을 하고 짧고 곧은 어두운 파란색 붓놀림으로 잎사귀의 형태를 나타냈죠. 일부 흰색 촛대 위에 그는 두꺼운 파란색 윤곽선을 그려 나무의 존재를 파란색 배경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흐는 나무의 날카로운 줄무늬의 부드러운 버전인 겹치는 지그재그 붓질로 하늘을 칠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덤불은 곡선의 붓질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전경의 파란 그림자는 느슨한 붓질로 빠르게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캔버스의 아래쪽 부분을 칠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이 부분도 고흐는 인위적으로 밝은 빛과 그림자의 길을 평평하게 하얀색으로 남겨둔 실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1886년부터 1888년까지의 파리 시기의 작품인데요. 식당 내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파리에 묵을 당시 파리 시내의 흔한 카페 내부를 그린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의 전성시대 작품들의 강렬한 색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쉐러를 비롯한 당시 인상주의 주류의 전묘법을 포함해 다른 동료 작가들의 영향을 물씬 받던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먼저 전묘법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레스토랑 내부는 반 고흐의 초창기 작품들 중 가장 전묘화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는 전묘법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하지만 다른 전묘화와는 달리 테이블과 의자는 점으로 표현되지 않고 긴 붓질로 표현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전묘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주의에서 유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해 색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기도 했죠. 활기찬 꽃다발이 흰색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마치 꽃 정물화처럼 보입니다. 구석 높은 곳에 검은 모자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는 테이블에 앉으려는 파리지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의 색에 대한 특징이 특별한데요. 보색의 대비가 그것이죠. 벽을 위한 빨강과 초록, 바닥을 위한 노랑과 보라, 그리고 가구의 노랑과 주황, 또 식탁보에 파랑이 신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보색에 가까운 후기 그림에도 이런 색의 선택과 조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반 고흐는 이 작품을 현대미술에 대한 일종의 경위로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있는 포스터나 크레포는 그의 일본 판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의 작품으로 아스니에리의 보에르 다르겐손 공원에서 그린 전묘화이죠. 그가 새로운 예술의 발전에 자신이 맡고자 하는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의 작가로서의 큰 변화를 주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그림 이후 고흐가 아를로 이사가며 그의 그림은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데요. 바로 아를에서 그린 카페의 내부나 외부의 색과 표현, 그런 붓자국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빠르게 그려졌는데요. 다소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후속 작품을 위한 스케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외에도 전경에 가지치기 된 버드나무와 함께 역동적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포함된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나중에 그린 그림을 위한 연구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그림에서 가지치기 된 버드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왜 가지치기한 버드나무를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흐에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가 매료된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린 나무들에 대해 뭔가 냉혹하고 다소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 그림에서는 그들의 뾰족한 가지들이 그림 표면을 가로막고 거대하고 빛나는 태양 앞에 그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 고흐는 다시 한번 태양을 경외심을 담아 다루었으며 그것에 거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했는데요. 전체 그림을 통틀어 북남 방향으로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으며 그의 붓질은 대부분 강하게 수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단 태양에서 방사되는 붓질은 예외죠. 이 그림에서 그는 캔버스를 마치 공격하듯이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강렬하고 격렬한 붓질과 강렬한 색상에서 나타내는 초현실적인 가치가 보입니다. 고흐는 1898년 늦봄 프랑스 남부 아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나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아를은 우울했던 고흐에게는 새로운 천국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아를의 마을은 강렬한 햇빛이 넓은 평야를 비췄고 고흐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표현할 기회가 되었죠. 자, 이 그림은 그의 유명작 씨 뿌리는 사람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은 반 고흐가 아를에서 그린 작품으로 마태복음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해석에 따르면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인류의 땅에 영혼의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 날에 돌아와 수확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사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그림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정한 두 작품이 특별합니다. 이 두 작품은 반 고흐가 사용한 관점 측면에서 꽤 비슷합니다.
둘 다 태양을 주요 빛의 원천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에 다른 시간에 그려졌죠. 이것은 정오에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해질 무렵에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두 그림 모두 농부가 다음 수확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빈 들판은 수확이 이미 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삶이 씨를 뿌리고 그 혜택을 거두는 끝없는 순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반 고흐의 우주 천체에 대한 매력은 수많은 그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 태양이 농부 위에 떠 있으며 마치 숭배해야 할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을 볼 때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될 유일한 것은 태양과 경작된 밭 사이에 나타난 오묘한 대지의 빛의 묘사입니다. 반 고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영역은 그림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픔에 잠긴 노인, 영원의 문 앞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서 초기 석판화를 바탕으로 그린 유화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기 약 2달 전 심각한 건강 악화에서 회복 중이던 5월 초에 완성되었죠. 1890년 4월 말 반 고흐는 깊은 우울증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빨리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싶어 브라반트 시절의 몇몇 인물 드로잉을 다시 선보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중 하나는 1882년 헤이그에서 그린 이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영혼의 문에서로 에텐에서 사용한 모티프를 사용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기간 동안 반 고흐는 종종 그림이나 회화를 다시 작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는 여전히 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브라반트에서 이 작품을 모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런 그의 행동은 다른 화가들에게도 비슷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노인은 따라서 초기 작품과는 색상의 선택부터 달랐습니다. 반 고흐는 구성을 수정하고 의자와 난로와 같은 정신병원 내부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환자에게 노인을 모델로 서달라고 요청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그의 명작들이 이번 전시에 소개될 텐데요. 오늘은 전시에 선보일 대표작 몇 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조건 고흐는 슬픈 환경의 사람이고 그의 비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의 스토리에만 빠져들 게 아니라 그의 작품에 어떤 의미가 숨겨 있는지, 그는 그의 작품 세계에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